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대수 4주차 모임에 해당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오늘 진행할 영상 번호는 5번 해석학개론 B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발표를 할 사람은 저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오늘 얘기할 거는 자연수 공리계, 그러니까 페아노 공리계인데요. 그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화면 잘 보이시죠? 그 자연수 공리계는 그 페아노 공리계는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5가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좀 따라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엑슈미티제이션이라고 적은 거는 저건 공리화인데요. 저 그 단계를 이분법적으로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클리드 원론이라는 어떤 그 고전 기하학, 유클리드 기하학을 보면은 어떤 저희가 그 어떤 최초의 수학에서 어떤 공리적 방법을 택한 그 본격적인 수학이 이제 그리스의 어떤 유클리드의 원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책을 좀 보면은 어떤 무정의 용어를 좀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선, 아니면 점, 아니면은 어떤 위에 있다, 놓여 있다, 이런 것들 등등을 해가지고 뭐 사이에 있다 등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고 더 이상 따질 수 없는 말들을 무정의 용어로서 좀 먼저 선택을 해요. 밑도 끝도 없이 파고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그 무정의 용어들을 갖고서 그 무정의 용어들이 갖고 있는 자명한 성질들을 증명 일단은 증명할 수도 없기는 한데 일단 증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자명한 성질들을 공리로서 채택을 해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갖고 정의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어떤 수학적인 연역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정립을 하게 되는데 그 이 단계는 이 단계에서 말하는 공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이 자명한 성질들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못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자명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공리를 채택하는 방식이고 이 방식으로서 공리를 채택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분야에서 공리화를 하기 위한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연수를 저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 어떤 고전적인 방법으로 자연수를 공리화를 하는 거를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는 무정 이용어는 좀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1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대한 어떤 사유는 온갖 방법으로 막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1이 있다고 할게요. 뭐 저희가 뭔가를 셀 때 가장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숫자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수가 있으면은 계속 그거에 잇따라서 나오는 수 n 프라임이 있다. 자연수 그것도 자연수다라는 거를 공리로 채택을 할게요. 근데 여기서 그 잇따르는 수가 뭐냐라고 할 때 거기서 더해 1을 더하는 숫자다라고 어떤 그 서세서 이 프라임이 붙었다는 거는 그 어떤 이 따라서 계승되어서 나온다는 서세서라는 의미인데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더하기 1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뭐가 보완이 되냐면요. N2 지금 공리 2번이 보완이 돼요. 원래는 N이 있으면 N 프라임이 있다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저 정의를 함으로써 N이 있으면 N 플러스 1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리 2를 이런 식으로 어떤 정의를 보태서 보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은 서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승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맨 처음이기 때문에 모 다음 1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따져보면은 1은 어떤 최소 원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지금 저기 n 알파라고 쓴 파란 색깔을 보면요. 자연수가 최소 원소 1을 갖듯이 자연수의 부분집합, 모든 부분집합도 최소 원소를 갖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공리로서 따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N4, N4를 볼게요. 네 번째 공리를 보면은 어떤 자연수도 그 어떤 완전 순서로서 비교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공리 4번을 채택해야지만 자연수가 어떤 완전 순서로서 비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도 공리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과정은 이거예요. 자연수가 뭐죠? 1, 2, 3, 땡땡땡 그런 거를 자연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들을 수학적으로 정립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땡땡땡, 이 땡땡땡이 쭉 가서 다 자연수가 된다라는 것도 공리로서 말을 해줘야 돼요. 자연수는 1, 2, 3 땡땡땡인데 그런 거야. 를 공리로서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게 그 잠시만요. 그게 그게 어떤 또 공리로 채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의 어떤 추가적인 하나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1, 2, 3 땡땡땡 그런 게 자연수야 라는 말을 조금 더 논리정연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자연수 부분집합 A가 있는데 그 A가 1, 2, 3 땡땡땡이면은 그건 그냥 자연수 집합 그 자체야 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어떤 좀 체계화시키면은 어떤 자연수의 부분집합 A가 있는데 E를 갖고 있고 E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어떤 자연수 공식의 1번과 3번으로부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뭐였죠? 1이 있다. 3번은 뭐였죠? 1은 계승자가 아니다. 1은 어떤 최소 원소다. 이 얘기로서 1을 어떤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리 2번은 뭐였죠? n이 있으면 n 플러스 1이 있다. 그리고 4번은 뭐예요? 완전 순서다.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2번을 친 n이 있으면 n 플러스 1이 나온다는 것도 페아노 공식의 2번, 4번으로서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논리는 지금 뭐죠? 이 1번과 2번의 논리를 합쳐볼까요? 1이 있어요. 그리고 n이 있으면 n 플러스 1도 있대요. 갖고 있는 건 1밖에 없죠. 그러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1이 있으면은 2가 있다라는 말이 되죠. 그럼 2가 있었죠. 그럼 2를 또 n에 집어넣어요. 2가 있으면은 3이 있다가 되겠죠. 그럼 또 3이 있으니까 3을 n에 집어넣어요. 3이 있으니까 4가 있다. 4가 있으니까 5가 있다. 쭉쭉쭉 간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수학적으로 어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1, 2, 3 땡땡땡 계속 나가는 게 있으면이라는 말을 두 가지 조건으로서 어떤 말을 줄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n의 부분집합은 자연수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도 공리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정리로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따져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는 이제 알다시피 이거를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명 자체가 증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자명하다고 누군가는 느낄 수 있겠지만 어떤 현대적인 방법의 어떤 공리화로서는 이게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증명이 불가능해서 공리로 채택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공리랑 동치여서 공리라고 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공리라고 하려면은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공리랑 동치라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 증명을 해볼게요. 이게 혹시 정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류법을 쓸 건데요. 뭐죠? n이라는 부분집합이 있고, A라는 자연수 부분집합이 있고, 1번과 2번을 만족하는데, 근데 자연수 전체가 아니다. 그러면은 모순이다. 라는 거를 보이면 되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할 거예요. 자연수 n을 A와 A가 아닌 걸로 분할을 할 거예요. 이때 이 A와 A의 여집합으로 어떤 이 부분집합을 나누면은 분할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A랑 A의 여집합은 교집합이 없고 그 다음에 합집합을 하면은 자연수 전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썼던 분할로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A랑 A의 여집합은 당연히 둘 다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동치 관계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동치류를 형성하려면 하나의 원소는 있어야 되니까 A랑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에요. 이 사실도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할 때 근데 뭐가 쓰이냐면요. 아까 저희가 n 알파라고 했던 아리까리한 게 쓰이거든요. 여기 볼게요. n 알파는 뭐냐면요. n 3번을 조금 더 생각해 본 거였어. n 3번은 뭐였냐면은 1이라는 어떤 최소 원소가 있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자연수 전체만 최소 원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수의 모든 부분집합도 최소 원소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말이었어요. 이, 이 성질을, 이 성질을 공리로서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한번 취해 볼게요. 이게 참이라고 해볼게요. 뭐 하는 데 있어서요?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하는데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귀류법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n 알파 그러니까 자연수의 모든 부분 집합은 최소 원소를 갖는다는 것을 공리로서 채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자연수의 모든 부분 집합은 최소 원소가 있다는 거죠. 귀류법을 쓰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A도 최소 원소를 갖고 있고요. AC도 최소 원소를 갖고 A의 여집합도 최소 원소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수학적 기납법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A가 자연수 부분집합인데 1을 갖고 있고 n이 있으면 n 플러스 1이 있다는 거니까 1은 일단 A 거죠. 그래서 1은 A 거고 그리고 A 여집합의 AC의 어떤 최소 원수도 당연히 n 알파라는 어떤 A의 여집합도 당연히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니까요. 그 n 알파에서 말했던 자연수의 부분집합은 무조건 최소 원수를 갖는다는 말에 의해서 1이 아닌 A를 가질 거예요. 1은 A가 가졌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1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1은 1만 계승자가 아니에요. 1만 계승자가 아니고 나머지는 서세서로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는 1이 아니잖아요. A는 1이 아니니까 A는 서세서예요. 누군가의 서세서일 거예요. A-1의 서세서일 거죠. 근데 A는 A는 A 여집합의 최소원소죠. 그러니까 A 여집합은 A보다 작은 건 갖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A-1은 분명히 존재해요. 왜요? A는 석세서이니까. A-1은 분명히 존재할 텐데 A-1은 A의 여집합엔 존재하지 않아요. A에 존재해야 돼요. 왜요? A의 여집합은 최소 원소를 A로 갖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작은 놈은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A-1은 A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A-1이 있으면은 A-1에 1을 더한 것도 A에 있다. 라는 게 A가 갖고 있는 제가 지금 이게 형광펜 친 거의 논리이죠. 이게 성립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A-1이 있으면은 A도 갖고 있게 되거든요. 근데 모순이죠. 왜요? A는 A 여집합의 최소 원수로서 A 여집합이 갖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분할 개념이어서 A가 갖고 있는 건 AC가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에 AC가 최소 원수로서 A를 갖는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A, A도 대문자 A도 원소 A를 갖게 되죠. 모순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수학적 귀납법이 증명 귀류법으로서 증명이 됐는데 페아노 공lig의 1번, 2번, 3번, 4번이 쓰였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N 알파라는 알파번까지 쓰여서 지금 이걸 보인 거예요. 페아노 공lig의 4개에 만족하는데 알파까지 참이라고 하면은 수학적 귀납법이 증명이 된다. 얼핏 보면은 수학적 귀납법은 그러면은 정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n 알파를 따져보죠. n 알파가 뭐였죠? 자연수의 부분집합은 최소 원소를 갖는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또 증명이 가능한지 한번 또 따져봐야 돼요. 아까 저희가 이걸 참이라고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공리로서 참이라고 할지 정리로서 참이라고 할지는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따져볼게요. 이것도 기류법으로 할 거고 어떤 공집합이 아닌 A와 A의 여집합으로 분할을 할 거예요. 분할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뭘 증명할 거냐면요. 자연수의 부분집합은 최소 원소를 갖는다를 증명할 거니까 이걸 기류법을 하면은 이걸 부정해야 되죠.
그러면은 자연수의 부분집합은 최소원수를 갖지 않는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니멈을 갖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1은 자연수 모든 전체에서 미니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때려 죽여도 미니멈이기 때문에 AC는 적어도 1이라는 놈을 가지면 안 돼요. 괜찮죠? A는 적어도 1이라는 놈을 가지면 안 돼요. A는. 왜요? 최소원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1은 AC가 가질 거예요. 여기서 1은 어떻게 나온 거죠? N 1번과 자연수 공lig의 1번과 자연수 공lig의 3번. 1번은 그냥 1이 있다. 3번은 얘가 최소원수, 그러니까 즉 서세서가 아니다. 라는 어떤 성질을 통해서 2를 줄 수 있어요. A씨한테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그 1이 1이 있으면요. 만약에 그럼 1이 있었죠. 그러면은 1을 제외한 모든 전체 수에서 모든 자연수의 전체 중에서 미니멈 역할을 하는 놈은 또 누가 돼요? 2가 되겠죠. 1은 일단 A, C한테 줬으니까 그 나머지 중에서는 제일 작은 놈은 미니멈 역할을 하는 놈은 2일 거예요. 그러면은 미니멈이 2니까 남은 것 중에서 미니멈이 2니까 2도 A한테 줄 수 없어요. A는 말맞다나 최소원수를 갖지 않는 놈이기 때문이에요. 비율법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2도 AC한테 줘야겠죠. 2도 AC한테 주는 방식으로 했으면은 또 나머지에서 최소원수 역할을 하는 놈은 3이겠죠. 근데 3을 A한테 줄 수 있나요? A한테 못 줘요. 왜냐하면 A는 최소원수를 갖지 않는다고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면은 이 논리는 뭐죠? 1이 A씨한테 있고, 2도 A씨한테 있고, 3도 A씨한테 있고, 이 논리는 A씨라는 어떤 N의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1도 들고 있고, N이 있으면 N 플러스 1도 들고 있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수학적 기납법에서 1번, 2번 그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정확히. 그러면은 수학적 기납법을 참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A씨는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하고 방금 말해서 수학적 기납법이 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A씨는 전체는 자연수 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A씨가 자연수 전체 집합이니까 아까 저희가 뭐라 그랬죠? A는 공집합이 되는데 A는 공집합이 될 수 없어요. 분할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에요. 뭐라고 한 거죠? 어, 1을 A씨한테 주는 과정. 그리고 1이 있으면은 2도 AC 거라는 가정. 이런 것들은 다 페아노 공리 1, 2, 3, 4번으로부터 주어진 거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수학적 기납법까지 해서 AC가 자연수 전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N 알파를 증명한 거예요. 여기서 뭘 공리로 받아들였어요? 수학적 기납법을 참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연수 공리계에서 고전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1, 2, 3, 4번이 있어요. 1, 2, 3, 4번은 뭐냐? 1이 있고, 그리고 n이 있으면 n 플러스 1이 있고, 1은 계승자가 아니고, 그리고 자연수는 완전 순서이고, 이 네 개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수학적 귀납법을 공리로서 채택하면은 웰 로더링 프린시플은 자연수의 모든 부분집합은 최소원수를 갖는다는 걸 아까 그 n 알파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참이고, 그리고 자연수 공lig의 4개에다가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참이라고 하는 순간 매스메티컬 인덕션도 참이고. 그러니까 뭔가 둘 중, 둘 중 하나만 자연수 공lig의 5번으로 채택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공리 5개를 채택하면서 어떤 하나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어떤 자연수의 고유의 공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웰 오더링 프린시플보다는 매스메티컬 인덕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웰 오더링 프린시플은 비단 그 자연수의 부분집합만 최소한수를 갖는 건 아닐 거거든요. 정수의 부분집합도 최소한수를 가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매스매티컬 인덕션은 1, 2, 3 땡땡땡은 자연수이다라는 거를 공리로 채택하기 때문에 자연수 고유의 어떤 성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스매티컬 인덕션을 공리 5번으로서 채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1번 1이 있다. 2번 n이 있으면 n 플러스 1이 있다. 3번 1은 최소한수이면서 석세서가 아니다. 4번 어떤 비교 가능한 완전 순수이다. 5번 1, 2, 3 땡땡땡 땡땡땡 쭉 가면은 그거 자연수이다. 라는 말이죠. 이렇게 저희가 지금 뭘 한 거냐면요. 자연수 공리화의 어떤 고전적 단계로서 1번부터 4번까지 채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N5번과 N알파를 어떤 현대적인 방법, 그러니까 정리를 했는데 어떤 증명 불가능한, 증명할 수 없는, 아니면은 공리로 채택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현대적인 방법으로서 N5번 수학적 기납법과 N알파, 그,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저희가 보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논리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연수 공리 4개는 일단 필요 조건으로 깔되, 매스매티컬 인덕션을 공리로 채택하면은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 참이고,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공리로 채택하면은 매스매티컬 인덕션이 참이니까, 매스매티컬 인덕션과 웰 오더링 프린시플은 동치이면서 이 둘은 어떤 각각의 그 단계에서 공리로서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리로서 받아들이자. 정리가 아니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슈프리멈을 좀 해볼게요. 그 슈프리멈에서 그 중요한 거는 일단 바운디드 어부브와 그 어퍼 바운드의 존재가 정의가 돼야 될 테고요. 그 중에서 이제 논엠티이면서 공집합이 아니면서 실수의 부분집합이면서 어떤 상계인 놈,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에 의해서 슈프리멈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도 어떤 순서 구조로서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슈프리멈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 슈프리멈 베타가 어퍼 바운드이긴 한데 슈, 그 베타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은 어퍼 바운드가 아니라는 말이죠. 베타는 어퍼 바운드인데 베타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수는 어퍼 바운드가 아닌 게 어떤 슈프리멈. 네, 이해찬 선생님. 아, 네, 선생님, 슈프리움의 정의를 쓴 동그라미 1번에 그 한정 도형에서 쓰신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 네, 그러니까 지금 집합 S가 바운디드 어버브일 조건을 쓰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어, 뭐랄까, 순서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어, 저렇게 써면 집합 S의 각 원소마다 그에 대응하는 Y가 존재해서 뭐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모든 네. y에 대해서 x가 존재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Y가 존재하는 먼저 써야 된다는. y가 존재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나요? 동그라미 1번 저렇게 쓰면 예를 들어 실수 전체 집합 R도 바운디드 어버브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그렇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네, 그 뭐냐 X보다 더 큰 Y는 항상 있으니까 네. 저게 이제 한정기호를 쓸 때 좀 유의해야 되는 게 저 쓰는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의도하시는 거는 S의 모든 원소보다 더 크거나 같은 Y가 있다라는 조건을 쓰시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저 순서로 써놓으면, 어, 각각의 X마다 Y가 존재해서 뭐 이하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각각의 y마다, 각각의 x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순서를 바꿔서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그 기초 수학의 수업에서 즐거움에서 하고 있는 기초증명 수업 두 번째 시간에 딱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좀 전에 썼던 것처럼 임의의 x에 대해서 y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 y는 x에 의존돼서 결정되는 어떤 수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스프리멈을 정의할 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잖아요. 네네. 어떤 x든 상관없이 우리가 y가 존재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와 무관하게.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해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서를 바꿔야 옳은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y가 존재하는데 그 for all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요? 그 순서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렇게 그 어떤 바운디드 오브브인 집합 S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 S를 어떤 논엠티까지 해서 슈프리멈의 존재성을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할 때 베타가 슈프리멈이라는 이야기는 베타는 XX 어 네네 그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기는 합니다. 된 것에 있는 오른쪽 부분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거 지금 제가 노란 색깔 형광펜 친 부분 말씀해 주시는 거 맞죠? 아, 네. 그것 또한 아마 왼쪽으로 먼저 exist라고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하고 얘를 뒤로 빼서, 이거는 안 바꾸는 게 맞아요. 아, 아닌가? 그래요? 네네, 왜냐면 X가, 잠시만요. 네, 바꾸는 게 맞네요. 제가 이상한 거. 네, 바꾸는 게 맞네. 이렇게 바꾸고 밑에 것도 나머지도 다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것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그렇게 바꿨다고 했을 때 어떤 저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다시 쳐드릴게요.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1번 오른쪽에 지금 제가 지금 형광펜 치는 1번을 보면은 X보다는 베타가 커야 되죠. 왜냐면 베타는 어퍼 바운드니까요. 그리고 슈프리멈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작은 놈이 있으면 어퍼 바운드가 아니에요. 즉, 그것보다 큰 X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2번. 이 부등식을 합쳐서 제가 만든 게 이, 이거입니다, 이거. 이건데요. 이거는 밑에 제가 빨간 색깔 박스를 친 것과 동치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왜 같아지냐. 왼쪽으로 가는 순서. 그러니까 밑에 빨간 박스를 먼저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위에 입실론에 대한 저 부등식이 만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입실론을 그냥 n분의 1로 잡으면 되죠. 빨간 색깔 박스가 만족할 때 물론 이것도 저기 x와 어떤 한정기호 순서를 바꿔주셔서 생각해 네, 이해찬 선생님.
네, 선생님, 저기 아까 그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하는 부분 좀 마저 마무리하고 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네네. 저기 지금 화면 형광펜 쓰인 부분에 네. 여기 그 앞부분을 그렇게 바꿔 쓰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엔 그 동그라미 1하고 동그라미 2를 따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동그라미 1이랑 오른쪽 네, 동그라미 그렇죠. 2를 그러니까 따로, 오른쪽 동그라미 1에서 하고 싶으신 말이 네. 그 베타는 어퍼 바운드이므로 모든 그러니까 S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저렇게 베타가 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네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면 그 앞에 말이랑 그 앞에 그 같은 줄에 써 있는 그 앞에 써 있는 거랑 좀 이제 어울리지 않으니까 달리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예. 모든 X에 대해서 베타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베타는 그러니까 어퍼 바운드이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베타가 x보다 크거나 같다를 한 줄로 따로 쓰고 그 음, 밑에 있는 두 번째 조건도 어,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은 어퍼 바운드가 아니니까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큰 s의 원소 x가 존재한다. 이렇게 따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1, 2번 왼쪽에 있는 그 지금 이제 순서로 바꿔 써놓으셨지만 아무튼 이미 엡실론 그리고 x가 존재한다 이 말을 이렇게 두 조건을 같이 묶는 것보다 그렇게 따로 명확하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에 이제 어떤 X에 대해서, 예, 임의의 x에 대해서 그렇다. 그 말은 그 베타는 쓸 필요가 없죠. 그 아, 그래요? 베타 존재한다는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어, 예, 음, 첫째 줄은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약간 형광펜 그 공란쯤에 어, x가 존재해서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예, 근데 그 엡실론에 대한 정보가 사라졌으니까 그 동그라미 2번 시작할 때쯤에 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그라미 2번 시작하는 부분에 그 그러니까 그쪽 그 동그라미 2번 시작하는 부분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렇게, 네네네. 그 엡실론에 대한 정보가 없어져가지고 예, 그렇게 쓰면 아까보다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근데 저 순서를 제가 왜 바꿔야 되는지 계속 생각해 봤는데, 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저 세 번째 화살표에 있는 거. 세 번째 화살표는 안 바꾸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안 바꾼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한정자를 쓰려고 하니까 우리가 되게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우리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리 작은 입실론을 잡더라도, 베타와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 사이에 수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임의의 입실론이 먼저 나오는 게 맞죠. 네,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는 안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걸 바꾸면은 조금 의미가 이상해지는 게 어떤 X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X냐면은 어떻게 입실론을 잡아도 항상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과 베타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X가 존재한다? 그런 X가 존재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만 실제로? 보이면 되잖아요, 그 X. 그냥 엄청 작은 수. 아니요. 그러면은 아니요. 이제, 실제로 그런 수가 존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 그러네요. 아, 네. 음, 어떤 X, 음, 그러니까 입실론을 어떻게 잡아도 항상 저 범위에 들어가는 X는 베타거든요. 그냥. 없네요. 왜냐면 그러면 네. 그때 X가 그 증명기초 시간 때 봤던 네. 상수가 되어버려서 네.
네, 그러면 입실론과의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거짓 그 저 신경을 두 개를 바꾸면은 그걸 만족하는 x 입실론은 베타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음,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베타 S에 있다란 말도 못하니까 그렇게 쓰면 네. 안 돼.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거 바꿨습니다. 지금 저 빨간 박스 바로 위에 있는 저거는 저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또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까 장영호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 포인트가 지금 이제 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위에 있는 작은 1번, 2번을 저런 식으로 수정하고 그 밑에 있는 빨간 박스와 그 위에 있는 거는 터치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명기초 수업을 좀 열심히 참고해 봐야겠네요.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 만약에 그 빨간 박스가 참이라고 하면은 네, 맞다고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빨간 박스 위에 있는 식이 맞는 식입니다. 네. 그 빨간 박스를 먼저 참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저러한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x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참이라고 할 때 위에 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입실론은 그냥 잡으면 되니까요. 입실론을 그냥 n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입실론은 실수니까 실수 다 잡을 수 있는데 n분의 1은 유리수니까 그냥 택하면 되겠죠. 근데 반대 방향은 안 되죠. 반대 방향 위에 있는 거가 참이라고 할 때 빨간색 박스를 참이라고 하는지를 보이려면은 그러면은 어떤 입실론이라는 어떤 거에서 n분의 1이라는 정보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입실론이 있다고 해서 네, 정석철 선생님. 그 그러니까 사소한 건데 순서가 반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입실론은 그냥 무리수, 유리수 다 되는 거라서 그럼 위에 그 네모 박스 위에 식은 무리수, 유리수 다 포함해서 이게 된다. 해서 유리수만 된다는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혹시 다시 오히려 한번, 반대로. 네. 그러니까 입실론이 지금 실수고 n은 지금 정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입실론은 이제 실수니까 이제 실수인 애가 되면은 뭐 정수 이제 역수로 하니까 유리수면 그럼 유리수도 된다. 이거는 바로 보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실수가 되니까. 그래서 방향이 반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이제 보일 수 없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가능한 거니까. 그런가요? 혹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저러한 n이 있으면은 그러면 입실론을 만들어낼 수 있냐? 입실론은 실수니까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저런 입실론이 있다고 해서 n을 만들어낼 수 있냐? n은 못 만들어내잖아요. n은 유리수에 한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입실론이 무리수로서 존재한다면은 n분의 1은 못 잡겠죠? 그러니까 뭔가 저랑 네, 논리는 같은데 그냥 보호만 퍼달표 방향만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참이고 왼쪽을 보이는 게 입실론을 n분의 1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입실론을 n분의 1로 하면 되는 거죠. 혹시 강성호 선생님? 그러니까 위에 거를 참이라고 할게요. 네네. 위에 게 참이라는 말은 어, 입실론을 어떻게 잡아도 그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과 베타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를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위에 그러니까 위의 말을 우리말로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네네. 네. 그렇게 그 말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입실론은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은
그 입실론을 우리가 자연수분의 1로 잡으면 그것도 임의의 입실론에 해당이 되니까 밑에 거는 자연스럽게 참이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하려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밑에 게 참이에요. 빨간 박스가.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밑에에서는 입실론 n이라고 대충 써볼게요. 써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그냥 머릿속으로 제가 말로 해볼게요. 입실론 n이라고 치고 입실론 n을 n분의 1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정의를 하면 그러면 임의의 입실론 n에 대해서 베타 빼기 입실론 n과 베타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게 만약에 참이라면 그때 입실론 아니 자연수분의 1로 표현되지 않는 입실론에 대해서도 항상 그런 수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걸 어떻게 보일 거냐는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반대네요. 반대네요. 어떻게 반대죠? 그러니까 클리어한 게 윕론이 있으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헷갈리네요. 네. 그,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 오른쪽 화살표가 자명합니다. 그냥 어떤 입실론이 존재하면은 n분의 1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죠. 잡으면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대로. 근데 n이 있다고 해서 그 n분의 1을 무조건 입실론으로 잡을 수 있냐? 그렇진 않죠. 입실론 중에서 무리수를 잡고 싶으면 못 잡잖아요. 무리수 잡고 싶으면 n분의 1로 못 잡으니까 n분의 1만 n을 들고서 입실론의 정보를 확장시키는 거는 그 논리는 힘들어 보여요. 대신에 뭘 보이면 되냐면요. 밑에 있는 부등식을 보이면 돼요. 이거요. 만약에 b 입실론보다 b-n분의 1이 크다고 하면요. 크다고 하면은 이렇다고 하면은 이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계산 뚝딱뚝딱 하면은 이렇게 노란색을 구하는 거랑 매한가지인데 이거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를 보이게 되는 순간 들고 있는 게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계산 되시나요? 계산 되시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뭘 보이면 되냐면요. b 입실론보다 b-n분의 1이 크다는 사실을 보이면 돼요. 그거를 보이는 거는 건너서 이 1보다 n 곱하기 입실론이 큰 어떤 n이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보이면 돼요. 1보다 n 곱하기 입실론이 크다. 여기서 n은 자연수라고 할게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대신 보이면 돼요. 왜냐면 저걸 계산하면 동치니까요. 그러면은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1을 델타라는 어떤 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맨 위에 줄 봐주, 봐주시면 됩니다. 어떤 델타라는 실수보다 n 곱하기 입실론이 더 커요. 근데 델타를 1로 잡으면은 아까 저희가 원했던 건너 저 동그라미를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이것도 한정교가 좀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임의의 고정된 입실론에 대해서 그리고 입실론과 델타에 대해서 자연수 n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한 네. 일단 이렇다고 할게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과정이 뭐였죠? 건너 1보다 큰 n 입실론을 만족시키는 1이랑 입실론은 고정이 돼 있다고 할 때 그러한 n이 존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보다 n 곱하기 입실론이 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델타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완성되는 식이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임의의 고정된 입실론과 델타에 대해서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존재하면 된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겠죠. 그 공식을 만약에 찾게 되는 순간 델타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이거를 그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세 가지를 먼저 따져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입실론이 그 어떤 뭐, 그 뭐라고 하죠? 양이 아닌 실수일 수 있느냐? 양이 아닌 실수여도 되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죠? 만약에 그 어떤 델타를 1로 일단 집어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건데, 델타에 1을 집어넣으면 이건데요.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n분의 1은 양수죠. n분의 1 양수니까 이런 부등식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요? 입실로는 양이 아닌 실수니까요. 근데 n분의 1은 양수잖아요. 양수보다 양이 아닌 실수는 무조건 작잖아요. 근데 위에 말에 따르면은 정확히 반대 부등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입실로는 그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양이 정수철 선생님. 네, 그러니까 그 애초에 왜 입실론 부호가 양수인지가 그러니까 양수인 걸 증명을 하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이는 게 조건이 입실론이 이미 양수인 거죠. 어, 아닌가요? 뭔가 따져 볼 왜냐하면은 이제 그냥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입실론이 어, 그 양수라는 사실을 뭔가 보여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입실론은 양수여야 되고 델타는 양수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뭘 배웠냐면요. 입실론은 무조건 양의 실수여야만 한다.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러면은 델타는 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델타를 만약에 양이 아닌 실수라고 또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제가 좀 지울게요. 위에 있는 이 노란 색깔 이거 만족하죠. 왜요? 델타는 양이 아닌 실수고 n은 자연수고 입실로는 양의 실수니까 n 곱하기 입실로는 무조건 양수일 테고 델타는 양수가 아닌 실수니까 당연히 만족하겠죠. 델타는 0이거나 음수고 n은 양수고 입실론도 양수니까 명확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델타가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저 부등식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따져보면 되냐? 델타가 양의 실수일 때도 저 부등식이 만족하냐? 저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가 만족하냐를 보면 되죠. 그게 포인트 3번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냐? 귀르법으로 보여요.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똑같은 다 똑같은데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결론이 뭐였어요? 저 부등식이죠. 저 부등식을 부정하면은 그 어떤 부등식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지금 생겨요. 거기 네네. 한정자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n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모든 임의의 n에 대해서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귀류법 바로 밑줄에 한가운데.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어 그 픽스된 입실론 델타가 존재한다라고 또 바꿔야 되나요?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픽스된 입실론 델타가 존재한다. 근데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3번을 부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3번을 부정하고 싶은 거니까 3번을 순서대로 부정을 해보면은 3번은 임의의 입실론 델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n이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이거 부정하면은 어떤 입실론 델타가 존재하는데 입실론과 델타가 존재하는데 그게 어떤 입실론과 델타냐면은 임의의 n에 대해서 뒤에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렇게 가야 되나요? 네. 근데 근, 그게 뭔가 컨트라딕션임을 보이는 거죠. 규律법이라고 하면은. 근데 왜 입실론과 델타는 계속 임의로 부정이 되지 않는 거죠? 아니요. 입실론과 델타 또 바뀌어요. 그것도 바뀌어야죠. 그것도 네. 존재한다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네. 네.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어떤 순서는 똑같나요? 네. 어떤 순서는 똑같고요. 아, 이게 약간 좀 기계적으로도 그냥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데 for all은 exist로 there exist로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there exists such that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there exists such that은 for all로 바꾸고 그다음에 부등호는 반대로 바꾸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뭐 fixed는 여기서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리고 서치렛을 한 네. 블록만 앞으로 보내면 더 좋을 거예요. 네. such that이 네. 임의의 n 앞에. 이미에는 앞에요? 네.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게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가요? 부등식이 맨 뒤로 가야 됩니다. 아, 이렇게 네. 네네, 맞아요. 어렵네요. 실수 우리 투성이네요. 다시 더 엄밀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효 선생님. 그 우리가 그러니까 보이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n 곱하기 엡실론 그러니까 자연수에다가 그러니까 실수를 곱한 양의 실수를 곱한 게 있는데 걔보다 더 작은 양의 그 실수인 어떤 델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보이고자 하는 건 거의 그건데 이제 그걸 보이고자 하려면 이제 그 뭐지?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자연수와 실수를 곱해도 걔보다 더 작은 어떤 그러니까 그 단 하나의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그런 델타가 존재를 하면은 그게 이제 증명이 된 거 맞나요? 그게 되면 증명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단 다시 하나의 그거면 그러니까 그 저희가 보이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자연수하고 그러니까 실수하고 곱한 양의 실수하고 곱한 어떤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실수일 텐데 양의 실수일 텐데 그 양의 실수보다 작은 또 양의 실수가 존재한다는 게 증명 그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희가 보이고자 하는 게. 그러면은 그 작은 실수가 존재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이제 그 자연수하고 실수를 곱한 것보다 걔보다 더 작은 그 어떤 그 단 하나의 그 델타가 존재를 하면은 그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걸 찾을 수 있다면은. 그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방금 말씀하신 네네. 거는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게 결국은 그 알키미디안 프로퍼티인 것 같은데 맞죠? 네. 네네. 근데 그냥 임의의 양의 실수를 잡았을 때 그것보다 더 작은 양의 실수가 있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게 임의의 양의 실수를 잡았을 때 항상 그것보다 작은 양의 실수를 잡을 수 있다는 것과 알키미디안 프로퍼티가 동치임을 물어보시는 게 맞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정사 여쭤본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 똑같은 뜻인지 아니면 좀 다른 뜻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제가 수학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번에서 보이고 싶은 거는 n의 존재성을 보이고 싶은 거라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델타보다는 엡실론이랑 델타가 임의로 주어졌고 그때 어떤 자연수 n이 항상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3번이니까 만약에 3번을 증명하려면 이렇게 임의로 주어진 엡실론과 델타의 어떤 n이 존재한다는 걸 보면 되는 거죠. 아, 그런 그 n이 저는 델타를 존재하는 건 줄 알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두 개가 동치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n이 그러니까 작은 수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보다 작은 수는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몇 배나 더 작게 만들 수 있냐 약간 그런 뉘앙스로 보자면은 두 개가 동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쯤 되면은 제가 밑에다가 한정기호를 남발한 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 오류 투성이일 거예요, 아마도. 이거 공부를 추후에 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좀 계속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다 틀렸을 것 같아요. 그 기류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를 보이는 과정에서 첫 번째 포인트, 입실로는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 두 번째 포인트, 델타가 양수가 아니면은 자명하다. 무조건 작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델타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어떤 n 곱하기 입실론이 더 큰 경우만 보이면 된다. 그거를 기울유법으로 보여보자. 그랬을 때 부정을 해야 되니까 한정사가 저런 식으로 바뀌어서 지금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라인을 친 방식으로 기술을 할 수 있다. 기울유법을 하면.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n 곱하기 입실론은 그 델타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니까 위로 6이에요. 델타라는 어떤 어떤 한정선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바운디드 오브니까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에 의해서 슈프림문도 가질 거예요. 그 n 곱하기 입실론이라는 값을 갖는 그 원소들의 어떤 집합을 S라고 할 때, 실수의 집합을 S라고 할 때, 부분 집합을 그러면 슈프리멈도 분명 가질 거예요. 그 어떤 베타가 있다고 그거의 슈프리멈을 베타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그 슈프리멈의 어떤 정의를 설명할 때 여기서도 좀 틀렸죠. 그 위에를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맞네요. 이미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n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좀 형광펜으로 쳐드릴게요. 이거를 아까 저희가 꺼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n이, n이 있으면요, 그 n 플러스 1도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니까요, 만약에 입실론을 예를 들어서 조금 작게 잡을게요. 조금 작게 잡고 n 대신 n 플러스 1을 잡아요. 그러면은 n 곱하기 입실론의 값을 예를 들면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입실 n 저 음. 곱하기 입실론이라는 값이 어떤 픽스 돼가지고 딱딱 박혀 있어요. 그 지금 값이 어떤 특정 여, 네모로 존재할 거예요. 여기 노란색으로 형광색 친 부분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거에서 나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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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도 좀 잘못했네요. x가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데 n이 존재한다고 했네요, 제가. n이 존재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 혹시 어떤가요? 다시 한번 어디 갔지? 좀 좁히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 빨간 색깔 박스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노란 색깔 지금 맨 밑에 있는 걸로 갖고 온 겁니다. 저 N 입실론이라는 게 N 곱하기 입실론이에요? 네네. 그런 게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알죠? 음, 왜냐면 그 n 입실론이라는 수는 일단은 저희가 모은 거고요. 모은 거고 그게 지금 귀류법에 의해서 델타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n 곱하기 입실론이라는 것들의 모임인 어떤 집합, 실수의 어떤 부분 집합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슈프리멈의 정의를 써가지고 어떤 n 곱하기 입실론이라는 x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아, S의 정의에서 나온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S의 원소라는 거죠? N 입실론이. 네네네. 네. 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네. 네, 오지호 선생님. 그 저기 형광펜 칠해 놓으신 아랫줄에 S는 슈프림은 베타를 갖는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네네. 노란색 형광펜 위에 네네. 예 거기가 슈프림은 기호는 집합에다가 사용하는 기호라서 SUP 뒤에다가 해당하는 집합이 어딘지를 적어주셔야 네, 등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어, 슈프림은 집합은 베타.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위에서 그 보이고 싶은 명제에서는 n을 자연수 집합에서 아무거나 가져와서 s를 만들었잖아요. 네. n 입실론 만들 때 네네네. s는 n 입실론을 모아놓은 집합이니까 네네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가져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갈라지기 전에 형광펜 색칠해 놓으신 부분에 이미 S집합의 원소들을 싹 나열을 해서 만드신 거여서 앞에 이미 입실론 n의 존재성 이거를 굳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굳이 식을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상한 그거 할 때 포 기분 n이 엡실론을 이제 도입을 해서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을 쭉 사용을 해왔는데 지금 사실 거기서 입실론하고 지금 여기서 엡실론하고는 지금 이 문장을 증명함에 있어서 지금 전혀 같은 의미를 갖는 입실론이 아니고 위에서 문제 귀류법으로 시작하실 때도 입실론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밑에서 갑자기 또 입실론 기호를 쓰시면서 임의의 입실론이다 이렇게 쓰시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입시론을 뭔가 이미지를 고정해 놓고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 사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슈프리մ S가 베타니까 베타는 S 집합의 상계이다. 뭐 그런 정도로만 이 문장을 이해를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앞에 서치댓 앞에다가 굳이 기호를 쓸 필요 없이 모든 n 입실론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 정도만 언급해 주시면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굳이 앞에 저기 양화사 기호들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이 증명을 맞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그런 내용은 굳이 안 적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도 지금 여기서 사용 안 하는 게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도 다 지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위에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도 안 해도 되죠? 마이너스 아니, 입실론. 그거는
네. 더할 때 필요해서 아마 입실론을 더해야 돼서 아마 갈림길을 쳐놓은 거긴 아, 한데요. 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그거를 쓰려면 저거 n이 지금 모든 n에 대해서잖아. 네네. 어, 그리고 입실론을 고정해 놨고, 사실 있어도 틀린 표현은 아니죠. 왜냐면 수프리멈의 정의가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그 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 비류법을 증명할 때 입실론을 존재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은 만일에 입실론이 충분히 작게 되면 n 입실론 뭐 n 입실론하고 베타 사이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실론이 주어진 입실론이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을 지금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n 입실론 집합의 상계만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은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어도 그리고 무관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없어도 무관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지 않나요? 왜냐면 저거 입실론만, 마이너스 입실론만 오른쪽으로 옮기면 n 플러스 1 곱하기 입실론이 베타보다 커지면 n 플러스 1 곱하기 입실론은 s의 원소인데 상계를 넘어버리죠. 최소 그게 상계를. 그게 귀류법 증명인 거죠. 이 기류법이었구나. 아, 근데 그러네. 여기서는 제가 근데 사실 어, 저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을 지우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 밑으로 넘어오실 때 S라는 집합을 임의의 자연수를 입실론에다 곱해서 만든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페아노 공리계에서 자연수 웰오더링 프로퍼티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n 플러스 1 곱하기 입실론도 당연히 베타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을 굳이 가져와서 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만약 쓸 거면 저는 저게 n 입실론보다 작을 수 있는지도 약간 의문. 그걸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르겠네. 어지럽네요.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은 일단 지워보시고, 그 네. 지우면은 안 되지 않나요? 왜냐면 지금 그 왼쪽에 있는 부등식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n 곱하기 입실론이 크다. 이것만 취했을 때, 잠시만요.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것만 좀 볼 때, 이 양변에다가 입실론을 더했을 때, 이 빨간 색깔 화살표가 나오게 되거든요. 저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아, 저 n이라 쓰지 말고 n이라고 쓰면 지금 모든 n에 대해서 저게 성립한다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치사하게 저 n에서 하나 뽑은 n 제로는 하나는 이게 성립하지 않을까라고 한 다음에 하는 게 아, n 그러면, 대신 n 제로에서 그것도 이제 뭔가 하나는 이거 성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모든 n에 대해서는 성립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n 좀, 대신 n 제로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어, 좀, 좀 설득력이 있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모든 n 중에서 n0를 선택해서 만든 어떤 부등식으로 그렇죠. 또한 그것도 일단은 베타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720번째 수정을 거듭해서 그래서 이제 n0라고 할 때 그 네, n0는 찾을 수 있죠. 그 뽑았을 때 그러면은 각각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따져 볼게요. 그랬을 때 이 부등식은 얘를 만들고 이 부등식은 얘를 만들거든요. 여기도 다 n0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이거 예를 들어서 왼쪽에 밑줄 친 부등식을 보면요. 양변에 입실론을 더해주면은 저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저 화살표를 따라가는 식. 오른쪽 아래에다가 밑줄 친 부등식을 보면요. 그러한 n0와 입실론이 존재하면요. 입실론도
입실론과 입실론 값을 약간 조정해가지고 좀 더 작게 만들어서 N0 플러스 1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엡실론을 조정한다기보다는 베타가 슈프리머니까 된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베타가 S의 슈프리머니까 음, N0 음, 음. 플러스 1도 자연수니까 예, 그냥 된다. 이렇게. 아, 네. 그 예전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미 어떤 n이었으니까 저렇게 또 플러스 1을 해줘서 n 곱하기 입실론이라는 자연수 s 집합 실수의 부분 집합 s 안에 n 플러스 1 곱하기 입실론도 들어가 있을 테니까 어떤 바운디드 어버브에 의해서 베타보다 작다라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히 모순이죠.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생각하면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금 뭘 보인 거냐면요. 그 이 어떤 이걸 보인 거죠. 임의의 임의로 고정된 임의로 고정된 양의 입실론과 그냥 입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한다. 라는 어떤 일반적인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보인 거고. 네, 오지호 선생님. 아니요, 먼저 설명하시고 설명 끝나시면 예, 말하겠습니다. 네. 있고 거기에서 특수하게 그 델타를 1로 잡으면은 저희가 아까 구하고 싶었던 건너 건너 이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동치로 다시 앞으로 건너 건너 앞으로 돌아가면은 저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베타 마이너스 n분의 1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거를 사용하면은 저 빨간색에서 빨간색에서 저 위에 빨간색 박스에서 위로 가는 어떤 논리식을 만들어낼 수 있를 보인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인 이거는 지금 제가 박스 치는 이거는 알키미디안 프로퍼티에 대한 어떤 부등식 관계예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보인 거고 이렇게 보인 거고 그 중에서 델타를 1로 잡는 경우를 이 경우로 해서 그거랑 동치인 놈을 건너 건너 가가지고 어떤 그 빨간색이면은 이것도 반대죠. 빨간색이면은 그 위에 있는 식과 같다. 빨간색 박스인 위에 있는 식과 식을 얻어낼 수 있다. 라는 걸 보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근본적으로 실수 대신 유리수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저는 좀 그 유리수의 조일성을 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왜 입실론을 저희는 분명 n분의 1로 다시 잡을 수 있다고 방금 되게 어떤 수식으로 보이긴 했는데 그거를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입실론을 어떤 유리수로 택할 수 있을 만큼 유리수는 엄청 빽빽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똑같이 그냥 웰 오더링 프린시플 보이고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 보여가지고 그 유리수의 조밀성 어떤 뭐라 그러죠? 영상 부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제 기도균 선생님 노트 공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까 위에 잠깐만 좀 네네. 맞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어디쯤 하면 되죠? 아까 증명 네네 거기 네 지금 도식 그려져 있는데 방금 아래쪽에 네네네. 네 거기 오른쪽에다가 한번 좀 한번 써주십사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네네. 네 입실론 제로 곱하기 n 제로 곱하기 입실론이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부등식으로 네 편하게 네.
그러면 N0 플러스 1 곱하기 입실론도 베타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그 식을 그대로 전개를 해서 입실론 제로, N0 곱하기 입실론 더하기 입실론은 베타보다 작다.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N0 곱하기 입실론은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N0 입실론은 애시당초 S 안에 있는 집합이었고 우리는 최상한을 베타로 잡았으니까 근데 상한이 베타가 아니게 되죠. 그러면 S가.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이 또 상계가 되어버려서 완비성 공리의 모순이다. 저는 사실 지금 이 그 아르키메데스 정리를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서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이 필요 없다라고 아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드렸던 겁니다. 저기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이 이 결론에 따르면 S의 상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N0를 N으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N0가 이미 N이어야 저게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방금 작성한 여기서는 그러니까 상한 그러니까 수프리멈의 정의만 가지고 썼을 때 그러니까 베타 일단은 S는 바운디드 어버브니까 당연히 수프리멈을 가질 것이고 그걸 우리가 베타라고 쓰면은 임의의 n에 대해서 n 입실론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할 거잖아요. 그런데 S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n 플러스 아닙니다. 제가 말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생각할게요. 근데 이거 그냥 N0를 N으로 바꾸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 네, N0를 그냥 N으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N0를 그냥 문자를 쓰셨길래 이제 누구를 이제 고정을 해놓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데 애시당초 증명 시작하실 때 N0 자리에 처음에 임의의 자연수 N이라고 하셔서 그것만 이렇게 바꿔서 또 서술하면은 네, 완비성 공리에 모순이 생겨서 네, 된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이해찬 선생님 어떤 말씀 해주시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까 그 표기에서 N0가 픽스되어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말이고 지금 바꿨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굳이 왼쪽에 있는 이게 필요가 없다. 그냥 이 논리만 갖고 바운디드 어브브라는 어떤 슈프리멈이 있다라는 어떤 상계의 그 상한만 갖고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코멘트 해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아서 그 기도균 선생님 노트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정석 선생님 여기 네네. 건의를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스터디 리딩 하시는데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네네네.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 이렇게 중간에 한 1, 2분이라도 쉬는 시간을 주고 아,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지난번에 3시간 연속으로 계속 달리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예.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이어서 잠깐만 제가
약간 이제 잘못 이제 이해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입시론 막 이야기할 때 뭐 임의의 양의 실수 입시론에 대하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책 그 원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레퍼런스 해보고 좀 해봤는데 어 포올 하고 그다음에 given any라는 말하고 약간 좀 어감이 좀 차이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게 그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어떤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뭐 임의의 양의 실수 입시론에 대하여 사실 한국말은 그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선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원소를 선택할 때 for all x in A 그다음에 또 뭐 given any x in A 그러니까 이거 말 차이가 뭐 임의라는 뜻이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입시론을 선택할 때 한글이 주는 이미지하고 영어 원서에서 주는 이미지가 좀,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저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면 많잖아요. for any도 있고, for each도 있고, for 또 뭐 있죠? for all도 있고, for every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것들을 아, 영어로 쓰지 말고 기호로 링크가 있네. 통일을 하면 어떤가 싶어요. 뭔가 괜히 헷갈려가지고. 그게 한정사죠. 근데 이제 그게 보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정사를 쓰면 이제 아까처럼 이제 우리 저기 이제 노트 해주실 때 보면 그 어떤 명제를 부정할 때 보면은 그 이제 물론 이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쓰면 막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읽어주시는, 내 어떤 풀이를 읽어주시는 분이 오히려 더 막 혼돈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참 그 말로 하기가, 그러니까 양화사, 한정사 쓰기가 좀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임의의 입시론, 양의 입시론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읽기는 그렇게 있는데 볼 때마다, 그러니까 부여될 때마다 각각의 임의의 막 생각을 해보면 자꾸 오히려 더 막 혼돈이 가중이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수업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유럽에서 수사학이 갖는 의미?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고대 뭐 그리스 시절에 그러니까 말빨 좋은 사람이 짱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논리는 조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말빨 좋은 사람이 승리한다? 그럼 말빨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말도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설득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수사학이 발달했다. 약간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말도 뭐 기분 N이라고 쓰기도 하고 for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표현법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네요. 다음 주 발표 노트랑 요거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오늘 지금 하는 그런 실수들을 제가 사실은 지금도 계속 범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는 와중에도 아씨 이거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거 명제를 부정하는 것도 좀 몇 번 연습을 해보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사실 그 의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거를 좀 집중해서 봤던 터라. 네, 그래서 그, 그게 기초 증명 수업 두 번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딱 주제가 방금 얘기 나온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그러니까 명제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그 주제 하나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했었거든요. 2주 차에.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그거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2주 차에 맨 처음 나온 얘기가 딱 그거였어요. 이미 그
이미랑 존재한다의 순서를 뒤집었을 때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 정확히 같은 예제가 나왔어서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그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저번 주 세미나 때 이상성 선생님께서 기대수 슬랙에다가 한 주마다 블럭을 쌓아가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 주마다 블럭이 무너져 내리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느껴지는 매주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 말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냥 똑같이 어, 제 생각들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지난주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엡실론을 이렇게 넓히면 결국 어떤 집합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을 수 있고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리미트를 취해가지고 어떤 슈프리멈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 어떤 실수측을 슈프리멈이라는 그 수렴되는 어떤 그런 수열로 다루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두 개가 똑같은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넓이나 뭐, 이 압축해서 보나. 그 똑같으면 굳이 이걸 두 개 얘기하고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얘기하고 배웠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노트를 준비해 봤거든요. 오늘은 약간 상상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실수칙을 그냥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올려볼게요. 선처럼. 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이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에서, 우리 산 아래에 있는 우리 마을로 이제 물자를 우리가 받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럼 이제 지난주에 에슬론을 이렇게 크기 조절하면, 뭐 주황색 돈에도 이 가족이다. 이렇게 우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한번 물자를 걷어 볼게요. 근데 이 상 위에서 이제 아래로 물자를 받으려면 저기 연결되는 이 베타라는 지점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선. 저를 거쳐야 어떻게 우리 마을로 이렇게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저 베타까지는 가야 될 건데 저기 베타까지 어떻게 갈 건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실수측이 우리가 익히 빽빽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빽빽한 한 칸 한 칸을 이제 걸음으로 가려고 하면은 약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 산에서 이렇게 쭉 한 걸음씩 내려오는 거 생각하면은 약간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관점 두 번째가 그걸 압축시켜서 보는 리미트 시에가 압축시켜서 보는 그런 관점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걸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음, 어,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이걸 옮기려고 하는데 이 여기서 엡실론을 제가 어떤 물자라고 생각을 할게요. 우리가 받는 물자. 근데 이 물자가 약간 우리가 이 위아래로 너무 많이 완복을 해야 되면 조금 별로 그렇게 이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오늘 노트를 약간 이상한 게 있어서 수정해서 잠깐 이게 후회했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써놓고 제가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이 완복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 있는 이 리미트라는 차를 운전하는 이 운전수 입장에선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 이게 번거롭다 보니까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 싫으니까.
얘가 중간에 오다가 이걸 안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주황색 개들은 불자를 보냈는데 우리는 불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근데 물자를 만약에 많이 완복을 해야 된다는 건 그 물자의 크기가 되게 작다는 소리겠죠. 정말 그 물자를 크게 작게 해가지고 주황색 마을에서 이렇게 보낸 거죠. 대충 물자 크기가 작다는 건 극단적으로 한 우리가 쌀을 한 톨만 보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제 노트를 급하게 수정해가지고 지금 약간 버벅거리는데 이거 이제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물자를 거두려면 쌀 한 톨만 걷고 싶진 않은 거잖아요. 지금 많이 걷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 물자를 이제 많이 거두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물자를 많이 걷고 싶은데 아까 주황색 애들이 보내려고 했던 그 쌀 한 톨도 우린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쌀 한 톨도 다 그냥 다 받고 싶어요. 톨들의 묶음인 가마를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걸 어떻게 이제 받을 수 있냐면 그 아까 그 노트에서 이제 엡실론을 n분의 1로 이렇게 바꾸는 그 과정이 약간 이야기가 조금 많이 오갔었잖아요. 그걸 이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엡실론을 n분의 1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부등식으로 이 결정이 돼 버리니까 이 얘네들 간의 어떤 그런 대소 관계 자체가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내가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을 베타 마이너스 n분의 1로 얘기했다고 갑자기 이 친구가 SM보다 커지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에서 엡실론을 n분의 1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도 결국엔 이게 이 1대1 대응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자면 그 쌀 한 톨씩 보내던 것도 결국엔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도 우리가 잃는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 그럴 수 있는 게 이게 이 엡실론은 우리가 실수칙에서 정해줬잖아요. 근데 실수칙은 어떤 무리수도 있고 유리수도 있고 다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엡실론을 충분히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잡아준다면 얘네를 이제 우리는 수렴시켜서 어떤 슈프리멈으로 대하고 싶은데 이들이 이제 수렴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주고 싶은데 동시에 이 어떤 그 실수치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관계나 이런 걸 이제 하나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르키미데스의 그 프로퍼티로 엡실론을 이제 n분의 1로 이렇게 대체를 해주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이제 이 n을 자연수 집합에서 뽑아주게 되는 거니까 결국 엡실론은 어떤 유리수가 되는 거잖아요. 유리수라는 건 이제 충분히 그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음, 이 n분의 1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는 혹시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쌀을 한 톨씩 한 톨씩 옮겨서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대가 발전, 그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발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가마씩 이제 옮기는 게 가능한데, 이제 쌀 한 톨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약간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셀 수가 있잖아요. 쌀의 셀 수가 있는데, 가마씩 옮기면 이제 덩어리들이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덩어리, 그쵸? 네, 그 덩어리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빵 같은 경우나 이제 뭐지? 이제 우유 같은 경우나 그런 거 보면 이 덩어리들은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덩어리들은 그러니까 횟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영어에서 보면은 단수인가? 그렇게 취급을 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얘들도 이제 점점 이게 좁아지님에 따라서 이게 점점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점점 이- 그러니까 연속적이다? 그 연속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지 않. 죄송합니다. 그게 저도 그냥 해본 말이었어. 진짜 잠시만요. 진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제가 그러니까 그 설명을 이제 들으면서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이제 했는데, 쌀을 처음에 한 톨씩 보내셨잖아요. 네, 근데 쌀을 이제 물론 이제 쌀을 무한히, 그러니까 쌀 한 톨 한 톨씩 보내면 그러니까 무한 개의 쌀톨이 있다고 하면, 무한 개의 쌀톨이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약간 좀 이게 나름대로 해석하실 때 비유가 약간 조금 그 뭐지 좀 제가 이해할 때는 좀 잘못 하는 게, 그러니까 쌀이 한 톨씩 가는 거는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니까 계속 그 도착 지점에 도착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날 쌀을 한 톨을 보냈는데 뭐 쌀 한 톨이 누가 가운데 뭐 쥐가 파먹었는지 중간에 쌀 한 톨이 사라져 버렸어. 쌀 한 톨이 사라지고, 근데 그 다음에 쌀 보내는데 또 쌀이 계속 가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쌀이 무한개, 그 톨이 그 무한개가 있다고 하면 결국에 쭉 보내면 한가마니가 도착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한가마니 안에는 무한개의 쌀 톨이 있다고 가정을 해야 지금 이 비유가 설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쌀을 한 개 정도 쌀토를 잃었다고 해서 쌀가마니가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싶으신 건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혹시 맞나요? 제가 지금 생각했던 건 이 엡실론이라는 건 그때 지난주 때 뭐 자유롭게 잡는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걸 이상하게 잡으면 실수축 위에서 정말 그 수렴하지 않게도 엡실론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엡실론을 우리가 n분의 1이라는 어떤 그 다른 대상으로 자연수에 대한 어떤 다른 대상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보면은 적어도 이 자연수 축 위에서는 이 n분의 1은 일단 이 무조건 어떤 한 지점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형 꼴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했던 비유는 이 엡실론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니까 아까 보냈던 그 쌀이 잘 도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제가 비유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엡실론을 진짜 마음대로 잡아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럼 이 엡실론
잡는 걸 우리가 딱 정해주자. 이걸 어떻게 정해주냐면 무조건 이제 어떤 한 지점으로 수렴되는 자연수 그 축에서 골라주는 방식으로 이걸 정해주자. 그럼 이제 얘가 수렴을 돼가지고 그 연결되는 그 베타라는 지점에 이 쌀이 잘 도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율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막상 그를 해보려고 하니까 어, 뭔가 많이 부족한 게 스스로 들어가지고 이거 혹시 그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건 결국 그 엡실론은 실수니까 어떤 뭐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요리수가 될 수도 있고 정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음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선택지가 약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지를 제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결국 이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이라는 게 그 수렴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 실수축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우리는 실수축을 어떤 수렴하는 수들의 나열로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데 애초에 수렴 자체가 안 해버리니까 엡실론을 잘못 잡아버리면 그런 문제가 그렇게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수렴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 엡실론을 뽑아줄 때 일단 항상 수렴되는 어떤 그 자연수 그 지점에서 이제 그 엡실론들을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선택해서 골라주면은 수렴이 안 된다는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됨으로써 수렴되는 수들로 실수를 나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툴을 구성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그 요리수 조밀성 보고 약간 들었던 생각 같은 게 있는데 요리성 조밀성이 결국엔 그 어떤 슈프리멈과 이제 그 가장 작은 그 원소 가지고 이제 요리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제 어떤 뭐 소감 같은 건데 직문수에서 어떤 그 격수 국률 그걸 이제 정의할 때 제일 국률이 큰 거랑 작은 거랑 이렇게 어떤 곱해가지고 정의를 한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것도 뭐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너무 어, 제가 독서할 때는 되게 잘 이게 됐던 것 같은데 또 오늘 다시 보면서 이상해 보이는 고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고요. 전달드리고 싶은 건 엡실론이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지만 엡실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렴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렴될 수 있게 구조를 바꿔주고 그 구조 하에서 어떤 수렴되는 그 슈프리멈으로 그 실수치를 다뤄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들었을 땐 뭔가 마르키니안 뭐 프로퍼티 이런 거 나와가지고 되게 새로운 사실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데 결국엔 그걸 이용해서 지난 주차에 있었던 엡실론과 n분의 1 간의 그 관계를 더 잘 설명한 거에 이제 불과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구성해 봤었습니다.
혹시 그 그냥 입실론을 임의로 잡으니까요. 그 임의로 잡겠다는 말 자체가 좁게 잡겠다는 의도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말들이 어떤 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양수인 엡실론을 잡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얘기할 땐 항상 이제 되게 작은 그런 엡실론들에 대해 생각을 했지만 그 문장 자체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엡실론이 만약에 작을 때 그 작은 엡실론도 어떻게 충분히 이상하게 잡으면은 얘가 결국엔 수렴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맥락을 잘 못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사실 지난주에 듣다 그 선생님 발표하실 때 제가 약간 개인 사정 때문에 처음에 못 들어가지고 맥락을 못 따라갔었거든요, 지난주에. 오늘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좀 유추해서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그 엡실론이 뭐 수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것 때문인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제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제가 처음부터를 작성할 땐 만약에 이 엡실론이 마이너스 1분 1의 n승 이런 식으로 잡히면 얜 발상이 돼가지고 수립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노트를 구성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그게 조금 약간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다르게 구성을 해보려고 약간 바꿔보다가 그 과정에서 숙지가 안 돼가지고 너무 이런 사단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상상할 때 실론을 마이너스 1의 n승 이런 식으로 상상했었거든요. 그 만약에 지금 이 노트 그러면 끝나신 건가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 네. 특별히 더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네. 막간 이용해서 좀 이모저모 이야기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저희가 해석학개론 5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B번인데 그 해석학개론 강의가 7개인가? 뭐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해석학개론을 좀 더 좀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그게 뭐 문제만 많이 풀어서 뭐 해석학개론이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론만 한없이 주구장창 파도 이렇게 오늘처럼 계속 오류가 있는데 혹시 좀 이미 공부를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 해석학개론 좀 이렇게 좀 엄밀하게 좀 스스로 좀 오류 없이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오류가 스스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생겨가지고 조언 있으시면. 제 생각에는 그 채널지기님이 증명기초 시리즈를 너무
이때까지로 보면 너무 잘 만드셔서 그것만 봐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냥 지금 막 드는 생각인데 저도 해석학개론을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채널지기님께 그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혹시 스터디할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풀이만 초점을 맞춰서 스터디를 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그러니까 따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글 미트 같은 거 이용해서. 다른 분들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나눠주셔도 됩니다. 없으면은 오늘은 좀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